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해요.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6,700.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빼면 4억 6,666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지나고 보니까 올해까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젊은 시절에 일본에 연수를 가고 근무를 하면서 우리보다 한 20년쯤 고령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나라의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을 하는 거다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돼가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제 목표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쪽에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한 거가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0살까지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존엄에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이건 뭐 걸려버리면은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에서 근무를 좀 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으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 말하면 기초연금.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기초연금이 많은데 1인당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 금액이.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요,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하나 사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재작년에 보니까 113.5%.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104%. 웬만하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에서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파 사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요,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자,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여기 일본의 그 연령대별로요,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제일 높을 때가 20, 30대 179%. 그때는 일본 사람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이 빚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날까지 빚을 갚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뭐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심각한 게 뭐냐면, 제일 볼 때 우리나라도 부채 비율이 131%, 30대.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된 빚이 83%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는요, 15평에서 20평, 20평,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신용공고해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말이 많잖아요.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조제도가 얼마 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 얼마 전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죠.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대요. 그 사람들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약만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안에도 분명히 나 결혼하고 살 거야 그런 분이 뭐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유행이니까. 자, 보세요. 2020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명이래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 6배.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중에 그 여성의 비율이 78%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혼자 사는 문제는요,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사상되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지금 그렇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성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혼이시면요, 남편을 딴 데서 고르지 말고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앞에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준비를 단단히 하든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아까 여기 무슨 화면에도 나오던데, 또 하나 문제나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 나는 사람이에요. 그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요, 세 방 사려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놈들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추세를 생애미혼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되게 우리가 혼자 되는 이유가요, 사별이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입니다. 이혼이 또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1970년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이었는데요. 이게 2020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저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1등이야,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일본의 2배쯤 돼요,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그때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또 702만 명. 전체 노인의 19.4%.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인데 이 퍼센트로는 일본보다 오히려 높아요. 이게 5분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일본은요, 혼자 사는 이유 중에 사별 다음에는 결혼 안 해서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황혼이혼 이유가 돼요. 두 번째 이유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생애 비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생애 미혼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게 혼자 사는 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회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2인 가구가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지금은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도.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요,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예들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시내 영풍문고로 갔는데
한쪽에요,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 국민연금은 무조건 들고, 이 퇴직연금은 이거는 뭐 직장에서 들고, 그 다음에 그 1인 영업, 자영업하는 분들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이게 멀쩡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저도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가족이 아니라도 이제 새로운 유연사회, 지역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10몇 년 혼자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 되어 보니까 다른 거 뭐 먹고 살 거 그럭저럭 해결될 것 같고, 집도,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 7년 제 아래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눈이 맞아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양심불량이에요. 7년에다가 평균 수명 6년 그 차이니까 13년은 확률적으로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개호난민, 돌봐줘야 될 사람이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거기는 중국 그 사람도 안 가니까 시설이 없고 그 요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임종난민, 병원에 가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해. 죽을 장소가 또 마땅치 않아.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나 죽고 난 뒤에 내 마누라 혼자 남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요, 그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또 활성화되고 있어. 이제는 가족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림동 가면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보세요. 이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물가 감안했다고 그래도. 일본, 스페인, 이태리가 우리보다가 적어요. 선진국인데. 이거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IMF에서 발표한 건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두 자릿수 10%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금년에 2% 하느니 마느니. 우선요,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제 생산성은 그렇다고 그러고도 노동인구 하나만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1955년에서 60년, 이게 6.25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 이 기간이거든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이 홍대 이쪽에도 호롱불 많았어요, 이게. 이때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21년에 0.81명, 한 명도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지 이게 앞으로. 그런데요, 결혼 연령이 높아져. 제가 재작년에 주례를 서줬는데 그 신랑 신부가 왔는데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31살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결혼 연령이죠. 근데 대학 졸업을 하니까 그 또래에서는 먼저 시집가는가 봐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너 왜 빨리 시집가니? 아니 31살인데.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제일 높아요. 주요국 중에서. 그래도 애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기혼 여성 중에 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15%, 앞으로 안 낳겠다는 게 29%. 이대로 가면요, 2035년이 되면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204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돼요. 근데 늙어가는 거는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가까이 저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화끈해.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갖고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를 엊그저께까지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걸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왜냐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련 표정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그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 사장 발령 받아서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교육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교육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9만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요,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되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죠.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체감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이 49세래요. 그러면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반올림해가지고. 그래서 83세까지 산다고 하자. 이게 평균 수명. 31년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긴 길인가. 실제로는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사는 게 아니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83세까지만 해도 31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1년. 365일. 이게 1년. 곱하기 31년. 이게 12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해요.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6,700.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1억 74만 원. 그러면 순자산 빼면 4억 6,666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지금.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집값이 돌아가는 꼴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슷한데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또.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 54%. 절반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3,800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돼. 개인연금? 가입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계좌당 5천만 원.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치 만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의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비어 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가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 아, 근데 신문에 텔레비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오직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래도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근데 일본에요,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된대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1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1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이 주시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앞에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거막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일본에 연수 가서 그 일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2015년 가을에 주간지가 발표한 건데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속았어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 사장 있는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또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따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에서 발표한 거예요.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이게 2033년에 되면은. 그런데 뭐냐? 직업이 없어지고 생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사람마다 이 직업관을 이제 좀 빨리 가져야 돼요. 큰 회사 들어가면 끝내준다. 천만의 말씀. 공무원 끝내준다? 공무원을 누가 끝내준대요. 지금 공무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학교,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둘째, 평판.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에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변호사가 50명을 뽑았어요. 50명이. 넘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를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의 대원 의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원외고, 서울법대, 변호사 끝내주는 할 거예요. 다른 데가 더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 마스터를 취직했어요. 지금 71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 다녔거든요. 나오니까 또 딴 데서 금방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희망하면 80까지 다닐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왜 변호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이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근데요,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려. 지금요, 변호사 30,000명 시대라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지금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 피우잖아요.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구탁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대 시계명. 1번, 월급 많은 유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는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이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난리 치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가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생활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소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라 이러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요,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지금 세계에서요, 인구당 대형차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자,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jan에서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직업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직자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D사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비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기 때문에 친한 놈 몇 놈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무슨 해 가가지고 그 친구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좀 이뻐가지고 시발 갔다고 뭐 사고 나는 오늘 아침에 밥 먹어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만사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자, 그리고요. 노후 대비 이제 자산 관리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은 큰 회사도 막 하고 은행 골치 아프잖아요, 요즘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데도 순간적으로 1, 2년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일본 다 보세요. 60에서 80%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2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뭐든지 화끈해 그냥 그 14% 줄어버렸어요. 얼마 사이에.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3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32년 늘어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9만 원씩만 30년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 갚지만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개인 영업, 1인 영업 다 들 수 있잖아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 개인연금. 그래서요, 이 3층 연금부터 시작하고 다른 걸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한 채로 벌써 퇴직해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재작년에 여름에 한국은행에서요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물가를 감안한 환율로 계산해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요 53만 8천 달러, 약 6억쯤 돼요. 근데요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이 두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 금융자산이 22%. 근데 미국은 부동산은 28%고 금융자산이 72%예요. 일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요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죠. 그러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만약 이웃나라 일본 꼴이 나게 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만 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남한 땅만 9만 3천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이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36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대충요 우리나라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남한 땅만. 근데요 재작년에 남한 땅을 팔은 값 계산해 보았어요. 일본 땅을 팔은 값 몇 분이 몇일까요?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의 비중은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맞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땅에 우리나라 땅이 3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일본도요. 1990년도에는 부동산 비중이 60% 비슷했어요. 이게 지금 30%대로 줄었어요. 근데 그 줄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세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떡할 건가? 그러면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이고, 집사면 하면 수리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거 딴 데도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세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사죠.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 같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랬는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네만 생기고 애들을 안 낳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집값을 올린 이유가 또 뭐냐?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돼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 많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베이비붐 세대 그 영향력이.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셋째, 도시화. 시골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 뭔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래요. 이 싱가포르, 홍콩 같이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개 나라가 90%에서 도시화가 멈춘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진격하고 있어요. 이제 끝날 때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혹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씩 또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죠? 세 놓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간접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들이 70%예요. 근데 지금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에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 제 댓글에 보면요. 안 읽어요. 저는 댓글 읽으면 너 때문에 나 집 못 사서 뭐 했다고 막 올리는 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못 읽어요. 지금.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든 팔든 자기 맘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은 좀 기억해 두세요. 뭐냐? 첫째,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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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지금 농산물 우크라이나에서 어쩌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올릴지는 모르지만 이거 단기로 끝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요. 이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어요.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80년, 82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290까지 올랐는데 문제는요. 이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와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이 버블 경기로.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텐데요.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어느 일본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어요. 좀 몇 년간 오르는가 했더니 코로나로 관광객 안 온다고 요즘 또 떨어졌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4천 명쯤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요. 현대자동차 직원분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첫째, 직장을 잃지요.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자녀들하고 다시 같이 살겠습니까?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18,500명쯤 계신데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돈네 폼돈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큰 집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요. 여기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게 2020년에는 60%. 이게 2045년에 되면 71% 늘어난대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이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대요. 우리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비슷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절이 없거든요. 근데 30평, 40평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3년 전에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년, 20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은데 이미 고층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로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걸 일본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 아십니까? 전체 주택수의? 작년 신문을 보니까 61%래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야, 20년 30년 후에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년 전인가 판교에 타운하우스라는 걸 지었죠. 그때 지을 때요, 이 일본 야마모토라는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설계를 맡겼대요. 그 사람이 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의 주택 사정이 어쩐지 한번 와서 봤대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다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이거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든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해버렸어요. 이웃과 이거 해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그게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분양 미달이 됐어요. 근데 입주한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요,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었다 하면 확 끊어잖아요. 뭐든지. 예.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집을 누가 사냐? 젊은 분들이 사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어요. 앞으로 20, 30대 130만 가구가 또 줄어요. 40, 50대는 집을 늘려갈 때죠. 애 생기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 늘었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 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내 노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슬슬 이제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 코로나 사태 시작되기 직전에 강남에 반포에 있는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20매덕에 팔았답니다.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미치겠죠 그냥. 저보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그거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런데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는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그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선진국 수준 안 되더라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금리가 한 10%쯤 되면 그냥 뭐 예금만 해도 돼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2.5%니까.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원칙에 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온갖 유튜브에서 요즘 동학개미로 시작해가지고 이 주식 투자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하는데 그걸 하시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꼭 이제 오늘 하고 그거를 좀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요,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스무리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질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저축해야 되느냐,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건 눈 감고 예금 아니면 비슷한 상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누가 책임 안 져줘. 그런데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한두 분은 분명히 변액보험, 변액연금 두 분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요, 보험회사에서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그냥 팔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거. 그러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요즘 동학개미 투자자들분들이 하는 거가 이 투자의 원칙에 맞는지. 그래서요,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근데 요즘 신문에 나는 게 뭡니까? 신용거래, B2.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에. 두 번째, 자금을 장시간 시장에 묻어둘 수 있으며. 근데 묻어둡니까, 사람들이? 제가 놀란 게요, 작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주식 투자 회전율이 6,800%였대요.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몇 바퀴 돌리느냐는 뜻이거든요. 회전율이 100%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사고 파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장기 투자죠. 해외 유수의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1년 회전율이요, 20 내지 30%예요. 그러니까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회전율이 6,800%면요, 68회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단기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매주 한 번씩 돌리니까 밥 먹고 그 생각만 하니까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회사에 잘려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같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 무슨 코로나 사태, 이때도 놀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지금 우리나라 통합기금 투자가 이게 돼 있느냐, 이게 문제지, 이게.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요,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주가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존리, 그 사장님이 유명하죠? 그 사람 30년 펀드 매니저 사람이거든요? 저보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니까?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되냐고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공부하라면,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90분 동안 고함질 내는 게 그 기본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그 사람이 전문가이 아니죠, 식별하는 법. 요 정도 공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첫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지장사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세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세 예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원칙을 지키면 돼, 예측을 못해도. 그걸 꼭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 RISK.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 인생 살아가는데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신문에서도.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딸한테.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위험의 정확한 영어가 뭐냐?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는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홍수에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거. 근데 잘못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위험인데 위험으로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지금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민간 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행정기획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잘라요. 지난 5년 동안에 공무원을 13만 명 늘렸답니다. 지금 국민들이 뿔따고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러면 행정의 감정이 들어와요. 공무원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애들도 이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 지혜 좀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 아무리 내가 우량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박살날 때 그거 알았습니까? 9.12 테러로 박살날 때 그거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로 지금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또 그런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그게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불측의 사태가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시장이 또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그걸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이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에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요.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은 항공주는 운항 비용이 높아지니까 떨어지죠. 석유주는 오르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다가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분산하는 방법은 종목을 석유주와 항공주 하듯이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공격적인 상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안정적인 상품, 채권형 CMA 같은 걸 그 비율을 나눠야 돼요. 노인네들은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그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늘리고 그런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목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시간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을 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종목도 잘 골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못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 그렇더라도 종목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요,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벌써 한 2달쯤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하루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요, 여기 당신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세요.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시경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신고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날만 그거 3건 받았어요. 요즘요, 금융 사기꾼이 더글더글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자산운용사, 무슨 투자운용사, 돈을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가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근데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요,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 중에도 많고.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그 원금 보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진행하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놈이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요즘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동학개미들이 뭐냐? 돈에만 일을 시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 하고 있는 일은요, 돈이 10% 해당된다면 월급이 일은 90%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월급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는데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뭡니까? 보통의 직장인들은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RP, 그 다음에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우선 이런 것부터 하고 그 다음 돈으로 딴 걸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회사를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때 미리 한번 그 회사를 내막을 살펴봐요. 근데 이 회사는 소위 401k라고 하죠? 퇴직연금 제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것부터 봐요. 그거 없는 데는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401k를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DC형, 자기 책임형이기 때문에 그거 운용하는 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펀드 투자를 시작한다는 사람이 60%예요.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은 박쳐놓고, 왜냐면 그냥 옛날부터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DC형 퇴직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형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80%는 지금 썩히고 잠재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빚어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먼저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IRP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13% 수익률은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면서,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하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0.5%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거래하는 데 가서 괜찮은 친구랑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그 친구가 요거에 원칙에 반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개는 그 친구한테 받더라도 그거를 꼭 알고 가시라 이거죠. 원래 저는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자기 인생 철학이니까요.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이어족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는데요. 뭐냐, 자기 스타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월급 타가지고 70% 정도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 절약해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갖고 예, 사는 것도 또 절약하고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전문직들이잖아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게 뭐냐면 그 일요일 쉬는 날도 머릿속에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긴장된 생활하면서 한 40대까지 고액 연봉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가서 무슨 사회공헌 활동한다든지 취미 활동한다든지 섬을 하나 사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으는 방법도 튀기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모으려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가서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계속 그 재테크가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요, 제가 금년에 딱 50년째, 1973년도에 한국 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50년째 됐는데, 그때 그 동기들이 보면은, 이제 부장쯤 하다가 명퇴하게 되면 몇 억 주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참 보기 안쓰러워요. 먹고 살 만큼 하더라도 일이 없는 사람 보면 나이 한 40대 그때 가서 다시 취직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화이어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인생관을 가졌다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대부분 화이어들이 뭔가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고 동학개미도 맞아. 동학개미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2600이잖아요. 주가지수가. 근데 60 내지 70%가 언제 샀냐 아닙니까? 3,300대에서 다 샀어요. 원칙을 안 지키니까. 예. 계속 장기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주식 투자, 비트코인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서 어디 가서 아이고 이제 골치 아프니까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게 돈은 해결된지 몰랐는데 그때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절약하고 자기가 아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가서 뭘 하더라도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뭐 돈벌이든 뭔가 소일거리는 또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화이어족이. 근데 이제 뭐냐면요, 목소리가 크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종합병원이거든요. 뭐 약을 이만큼씩 먹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말해요. 저희 아버지가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걸음걸이도 똑같고 옆에 비스듬히 눕는 것도 똑같은데요. 이제 50 넘어서 일이 없으시니까 아침 한 10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점심부터 소주 한 병 이렇게 2병 드시고 그냥 친구도 없고 외로우니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만약 제가 일이 없었다면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활동을 하니까 이만큼 유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좀 창직의 시대가 맞는데 우리나라 직업수가 지금 16,000개인가 7,000개쯤 되고 일본만 가도 25,000개고 미국 가면 36,600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생각지도 않은 직업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정리 컨설턴트라는 게 보니까 그거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자기가 독방을 갖게 됐대요. 형들 같이 쓰다가. 그러니까 조금 독방을 잘 정돈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리동선에
그 사람이 그런가 봐요. 정리동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 컨설턴트가 된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2000년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에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사장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시황에 쫓겨가지고 그 장기 분산 투자 이런 거를 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투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마침 제 나이 또래대 일본의 사람들이 보니까 투자교육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가도 그렇고 아 내가 이제 나이도 50대 후반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교육을 사장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제가 사장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제안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 박현재 회장님한테 제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당신의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더니 이분이 감이 빠른 분이 돼가지고 만났더니 뭐 한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에 제가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65세가 돼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막 20대 30대 애들도 내보내고 그런 걸 보니까 민망해가지고 제가 나와서 1인 연구소를 차렸어요. 요즘 1인 연구소 시대예요. 그거를 한 1년 반쯤 하고 있으니까 이 트러스트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뭐 어떠냐. 지금 트러스트에 가서 일한 지가 벌써 8년쯤 되는데요. 처음에는 월급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니까 그 월급 받는 것도 민망하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회사 홍보하는 일이지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만 하고 그래서 제가 2년째는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미래 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있는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과 함께 오래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저는 지금 이 투자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시작이 되고 그때 또 제가 뭘 읽었냐면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의 1941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의 제일 첫 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퇴직하기 몇 년 전에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고 20권을 사다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거 가지고 노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직업이 좋을 거다 이런 걸 일적으로 말하기가 뭐란 거냐면 자기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 학원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은 새로 뭐를 하는 것보다도 이 자기의 장점이 살고 단점이 가려지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 무슨 그때서 새 출발해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내 능력이 있는데 이거와 맞는 거는 이거다. 그거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장기를 사지는데 뭐가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요. 창직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창직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1991년도에는 대우증권 국제영업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월간 중앙인가 거기에서요. 외국 전문가의 원고를 하나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아는 자산운용사 사장한테 원고를 하나 받아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보니까 IR이라는 말이 있어요. IR이라고 인베스터 리레이션스라고 그러는데 그 주식을 상장하는 회사들이 재무 홍보, 그 주가 홍보 그 일이 IR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대우증권에서 그 주식 사장을 불러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91년 8월 14일 날 이 상공회의소 강당 빌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첫 IR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IR이라는 말을 처음 보고 세미나 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디서 IR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통해 나를 바꿔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없으면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오늘. 네.